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을 연일 풍작을 선전하고 있지만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기순한 북한의 일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남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카카오 시세 조정 논란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지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대표만 모르는 회사 일이 있는 걸까요? 최근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홍영준 쿠팡 CLS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사망한 택배기사가 쿠팡 노동자가 아닌 쿠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의 특수 고용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쿠팡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노동하는 새벽 배송은 명백한 야근 노동인데다가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야간 교대 근무를 이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쿠팡이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쿠팡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후 다른 택배회사와 비슷하게 하청 구조를 본격화하면서 이제는 전체 배송 노동자 65%가량이 특수고용직 신분이라고 합니다. 앞서 홍 대표가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책임과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떠올려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국회에서도 쿠팡을 향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닐런지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 국정감사 얘기로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법사위 국감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쟁점이 됐다고요.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그다음에 법무부 공수처 등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여야 간에 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는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재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된 게 맞지 않느냐, 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지 않느냐, 뭐 이런 질의를 하면서 예. 이 사실무근이란 보도자료가 낸 게 왜 야당 의원들에겐 전달이 안 됐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이 영장 내용 등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가 됐나 안 됐나를 물어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모양이네요. 이거는 자신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뭐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네. 뭐냐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제 그저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 그 입법 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동 등 대상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희 뉴스야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속 조치할 게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설마 법 던져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답을 하기를 예.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느냐,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거 안 올리느냐, 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법제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돼 왔고 저희는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총선 때문에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뭐 정관을 그만두고 나가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 나갈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 면이 있는데 네. 뒤에 얘기는 뭐 총선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열린 해석이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한 장관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발표하시길래 총선에 불출마하시다보다 생각을 했다. 예. 장관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임기 내에 진행하겠다는 건데 남은 입법 예고 국회 제출 등 최소 기간만 따져도 94일이라면서 장관은 발표만 하고 야당은 패싱하고 논란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 겸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총선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헷갈리는데요. 자, 국회 가방위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문제 또 쟁점이 됐네요. 네,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제 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확인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이 사고가 우리 정부에 제때 통보되지 않는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 발생 시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고요. 민주당 정필무 의원도 각 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원안위가 2028년까지 21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해수부와 식약처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총 3조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예산을 줄이려면 일본의 방류 중단을 요구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현재 원안위에는 탈원전 인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정성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반격을 했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위가 탈핵, 반핵 인사들이 많은 비전문가, 비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된다면서 전문가 상임위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태평양 국가 중에 방류 중단이나 구상권을 요구한 나라가 있느냐 이 원안위원장에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2차 방류를 마친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정화 설비를 청소하는 도중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이제 25일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라고 하죠. 예. 이 배관 청소 도중에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후쿠시마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이 알프스 배관을 청소하던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요. 분출된 액체 양은 약 100ml이고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체내에 액체가 스며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작업자 한 명은 마스크가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돼서 이 기준치가 그 피폭량 기준치인 5mS를 넘어섰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도쿄전력 관계자는 가스가 찬 탱크에서 이 호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불안불안하게 하네요. 다시 국회로 시선을 돌려보죠. 행안위 국감에선 선관위 내부 보안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국정원 파일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어요. 네, 오늘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여야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른바 해킹 툴을 이 내부 시스템에 남겨두고 왔다 이런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점검 대상 기관에 알리지 않은 목록에 없는 해킹 툴을 사용해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삭제된 파일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해킹 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이 4개 점검 도구가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의 해킹 프로그램 아니냐 하면서 파일이 발견되고 삭제한 이때는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해킹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누가 지켜볼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정원이 정체불명 파일 15개를 선관위 시스템에 심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은 점검 도구가 15개고 더군다나 파일명까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느냐. 선관위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파일명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아느냐고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잘못된 선관위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하느냐면서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는 거지 국정원에서 왜 선관위를 해킹하겠느냐. 북한을 두둔하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국감에 나온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이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질의를 한 데 대해서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행안위 국감 때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재차 고개를 숙인 건데요. 이 장관은 12구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다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 이제 곧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언론 취재에 응해서 유가족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로 생각하는데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면서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고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정치 집회 성격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시민 추모대에 참석을 건의하는 방안을 최근 대통령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이 행사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런 안을 거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쎄요. 민주당과 유족들 반응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유족들은 해당 추모제에 대해서 순수한 추모 행사로 개최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초청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오직 특별법 제정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유가족에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은 어떤 구분의 기준도 아니다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을 시민 추모대회에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앞서서 민주당, 정의당 등이 공동 주최로 들어간 것은 행사 장소 확보 집회 신고 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이 행사 장소가 확보되고 이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내준 이후에는 이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 두 단체만 이제 주최 단체로 이제 명기가 돼 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네요. 네, 윤 대통령 오늘 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요. 오전 11시 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마주친 이후 약 1년 5개월여 만에 만남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루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영예이신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추도식에 참석하는 겁니까? 네, 이게 1980년이니까 이 11.6 사태 이듬해부터 이 추도식은 매년 개최가 되어 왔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폭을 넓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서 어떤 여권 전체의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한 포석 차원이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고 난 이후에 뭔가 변화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들도 아마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박 전 대통령과 만나서 같이 걷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화면 보니까. 이거는 공식 식순이 끝난 다음에 예.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이 추모식을 계기로 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7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때 이제 윤 대통령이 검사실을 참여했던 악연이 뭐 이제 보수 통합으로 좀 전환되는 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예. 유족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은 행사 인사말에서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덕담도 건넸습니다. 근데 행사를 주관한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이 개식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좀 그 전직 대통령 추도식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게 좀 과도한 비판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변곡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극이라면서 이 주사파 정권이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광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또 북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칭 남쪽 대통령, 뭐 국시농단의 범정이 수두룩하다. 또 바구 흩뿌린 좌파 이념의 씨앗이 괴담 조작 선동의 파장을 타고 거대한 먹이사슬을 구축했다. 뭐 이런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는 거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참석 안 한다면서요,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개식사를 그 행사를 주관한 정재호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해석도 뒤따르고 있던데요. 일단 어떤 인사들이 임명이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 그 혁신위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서초구리 지역구인 재선 박성중 의원이 포함됐고요. 전직 의원 중에는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이 인선이 됐습니다. 그 밖에 당내 인사로는 정선화 동국대 겸임교수,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 등 3명이 더 포함됐는데요. 네. 그 당내 인사들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진,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각각 서울 동대문을 또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 이제 정혜용 전 부시장이 총선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3명을 포함했고 당세가 열세인 전북 세종에서 활동 중인 청년 여성 정치인 2명도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외부 전문가로는 이젠마 경희대 교수 그리고 임장미 마이페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 아산병원 조교수, 최한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대 학생회장 등 6명이 위촉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인선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은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여성을 많이 등용을 했다. 그리고 세대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또 많이 등용했다. 또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 이렇게 3가지 점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칫 찻잔속 혁진에 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을 예상한 듯, 의식한 듯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걱정 마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인 위원장은 자신이 원래 병원에서 이사하다 그래서 약을 조제한다면서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 당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꼭 먹어야 할 쓴약을 조제해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일단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예.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혁신위원회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만 해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에 그 위원장이 혁신위원으로 왔는데 공정한 혁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동대문을 김경진 네, 맞습니다. 전 의원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혁신위에 포함된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른바 친윤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네.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를 맡으면서 좀 어떤 강성 보수 성향의 발언을 많이 해왔다는 점, 뭐 이 점 때문에 이 혁신위원이라는 그 인선 기준에 과연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뭐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놓고 보면 뭐 그 인선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인사가 뭐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박성종 네. 의원 같은 경우에 논란이 좀 있지만요. 이 공통적으로 이 지금 혁신위원들의 그 추천된 사람들이 다 내년 총선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내 인사들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네. 이 총선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뭐 지금 당 대표나 대통령실에 좀 어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천을 실제로 받는지 뭐 인사들이 비례 번호를 받을지 이거는 나중에 가야 뭐 드러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비명계가 비윤계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사실 오신환 전 의원은 비윤계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뭐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처럼 아니면 뭐 이제 뭐 공개적 그 천하람 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가면서부터 안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분을 뭐 친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래 성향이 어떻든 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탈당을 안 하고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나 당 주류의 눈밖에 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소신 있는 그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고 다시 당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면서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익표 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직 원내대표인 유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박광훈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네. 특히 비명계인 홍영표, 박광훈 의원의 참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명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사들이잖아요. 그럼 뭐 비명계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부터 좀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통합 등 이 대표의 통합 등의 메시지는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당내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 사무실에 테러 수준의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이런 문제를 당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 당이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려면 부도덕, 부패와 단절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점은 그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 돈봉투 의혹, 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에 대해서 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예. 또 비명계에서는 사실 이 대표의 통합 등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말만 있는 거지 어떤 지금 이를테면 인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당직 인선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 때 뭐 어떤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든지 뭐 경선을 보장하겠다든지 뭐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진정성에 좀 의문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기승전 공천이네요. 네, 정치인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자, 마지막 뉴스 가보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네요. 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낸 두 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회는 그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회 일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다만 방송 3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법사위 회의록 내용 등에 의하면 이 60일의 심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크게 두 개 어떤 법안일 것 같은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여러 개지만 5개죠. 네. 그러니까 이게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의가 된 상태인데. 네, 지금 김진표 의장이 기존까지는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와라. 그다음에 현재 지금 심리도 받아야 된다. 이런 제가 아까 5개로 말씀드렸는데 법안은 총 4개인데요. 방송 3법하고 이제 노동조합법 그렇죠. 4개인데 김진표 의장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더 이상 이제 이걸 미룰 수 없다. 그래서 9일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그 회기 종료 때까지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강제 종료를 시키려면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법안 4개를 처리하는데 아마 닷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좀 여야가 서로 대립과 갈등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보죠.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일가족이 우리 군경에게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그런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풍작을 선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 주민들 상황은 어떤지, 향후 탈북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혹시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24일 속초 인근 해상으로 귀순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소형 목선이 우리나라 어선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선하고 다른 게 아니라 어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 있죠. 어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요? 예, 아마 뭐 자세히 아직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그 선박용 엔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아마 경운기 수준의 어떤 그런 엔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원래 그 북한의 어선 뭐 북한의 해군도 사실 뭐 연안해군 아주 조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GPS나 항법 장치나 내비게이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 뭐 선실다운 선실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 5톤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정말로 진짜 뭐 그 뗏목에서 조금 더 나간 정도 상황에서 속초까지 지금 동해 쪽으로 쭉 나갔다가 예. 대각선으로 다시 들어온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정도 거리를 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거의 기력에 가깝고, 그러니까 첫마디가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 방향 탐지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북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선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귀순을 위해서 뭐 정확하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 실제로 어선입니다. 아, 실제 어선입니까? 예, 어선으로 저렇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뭐 북한 아무리 뭐 북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5톤짜리 정도를 개인들이 만들어서 수제로 은밀하게 은닉해서 나온다. 이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있던 어선을 이제 타고 내려온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안 알려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일본 해안 쪽에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수백 구의 백골 귀신들이 발견이 돼요. 배와 함께. 이게 뭐냐면 예.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예. 표류한 겁니다. 표류하면 이제 그 해류상 동해 쪽으로 이게 이제 흘러가서 일본으로 보면 서해안에 이제 그 목선들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그런 백골 시신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이 안전장치가 안 돼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어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동력선 하나가 나가면 여기 이번에 온 5톤 정도 되는 그런 전마선들이 여러 대가 딸려 나가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동력선들이 이 중간 지점에 나가서 이제 닷을 내리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소형 어선들이 조업을 해서 그 동력선에 냉동고가 있으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채워놓고 오는 이런 상황인데 조그만 전마선들이 이제 조금만 멀리 나가면 이제 조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뭐 일본으로도 간다고 그러지만 서해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 해안으로 가거든요. 지신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전혀 그 통계가 잡히지가 않죠.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 5월에도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서해를 넘어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한동안 이렇게 귀순 소식이 잘 안 들렸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귀순 자체 양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절대량 늘었고요. 예. 줄었고요. 뭐 거의 10분의 20분의 수준으로 줄은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로 국경을 완전히 닫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육로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오는 탈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푸시 요인, 북한 안에서의 이번에도 뭐 생활고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듯이 북한 안에서의 이제 탈북 요인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국경은 김정은 체제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탈북도 막는 정책을 강화했고, 또 옛날에는 국경에 철조망이 없었는데 지금 아주 촘촘히 철조망에 중국, 북한 양쪽 닫혀 있거든요. 네네.
그 육로는 안 되죠. 그럼 이제 남는 건 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해상으로 5월 달에 10여 명, 그때도 이제 두 가족으로 보여지는, 예. 이쪽 서해 쪽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10월에 동해 쪽으로, 이쪽도 뭐 4명으로 추정되지만 어쨌든 두 세대 내지는 3세대, 그러니까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자식의 부부 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 기억으로 1년에 이렇게 동서해로 가족 단위가 연이어서 온 사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해상 탈북, 가족 탈북은 육상 탈북이나 개인 탈북에 비해서 매우 어렵거든요.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두 사례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탈북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네요. 근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먹고 살기 위라 자꾸 그대로 해석하자면 굶주렸구나.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자유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뭐 그분들 얘기를 직접 못 들었으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흘러나온 얘기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족 탈북, 그러니까 개인 탈북은 쉽습니다. 자기 몸 하나만 빠지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개인이 사고를 치면 그냥 혼자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가족은 놓고. 예. 근데 가족 탈북은 뭐냐면 일단 가족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 탈북은 뭐 사고나 또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정치적 탄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네. 가족 탈북은 철저하게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자식 세대,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정치적 원인보다는 경제적 원인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탈북도 아마 지금 나온 얘기, 뭐 배고파서 왔다 먹고 살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북한 체제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험을 한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그 자녀 세대, 3세대로 추정이 되는데 온 가족이 생사를 걸고 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면은요. 봐야죠. 예.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는 말을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외부의 어떤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못 산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뭐 중국 쪽으로도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기아 때문에 굶주려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북한 그 매체들은 올해 예년에 없는 풍작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잖아요. 또 국제 기구도 올해 식량 사정은 괜찮다 이렇게 봤다는 거를 제가 또 본 것도 같은데, 기사를 통해서 실제 근데 사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농사도 올해 풍년 아니거든요. 예. 그냥 평년작 수준입니다. 예. 뭐 논농사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풍년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예. 밭농사 이런 쪽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뭐 고추 이런 거는 뭐 탄저병으로 많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풍년일 수가 없어요, 북한도. 물론 이제 수해나 태풍 이런 게, 이제 태풍이 별로 없었죠, 올해는. 네. 그런 면에서는 기상 여건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풍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왜 풍작이라고 말하냐면 예. 북한이 올해 경제 목표 달성 12개 경제 목표를 세우고 그중에 첫 번째 그 고지, 12개 고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 고지가 식량이에요. 알곡 고지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1년 내내 그 경제를 독려하고, 지금도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면 하루에서 뭐 6, 7번 정도 그 프로파간다, 예. 경제 목표 달성의 선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떠들었는데 식량 문제 해결 못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권위가 살지 않죠.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과 관계없이, 성과와 관계없이 흉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흉년은 아닌데. 예. 평년작 수준 된다고 그러는데 평년작이면 식량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식량이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북한은? 북한인들이 1년에 하루에 한 10,000톤 먹거든요. 네.
그러면 365만 톤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공용이나 종자도 있으니까 여기 한 200만 톤 정도 더 하거든요. 예. 이 정도가 수용량이라고 보여지면 152만 톤 정도. 예. 항상 100만 톤은 부족하거든요. 100만 그러면은 톤. 먹는 것만 365만 톤인데 세 끼 중에 한 끼 못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평년작이어도 100만 톤은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평년적으로 보여지는데 풍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종의 프로파간다죠. 근데 실제 생활이 어떨까? 이게 좀 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 안하자들이 나타나요. 이 정도면은 지금 그럼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기라고 뭐 북한이 그때 뭐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이제 뭐 100만 단위도 나오는데 최소한 수십만이 야상한 건 확실하거든요. 예. 유엔에 북한이 보고한 숫자가 20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배급 체계가 붕괴돼서 대규모 아사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가난한 취약계층들이 희생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일본이나 대한민국도 가끔 뭐 아주 극단적인 그 생활고 사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90년대 다르게 이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북한 당국이 공표를 안 하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거지. 지금 탈북민들 이렇게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 번만 도와달라. 내년에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매우 어려워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국경도 다시 문을 열었잖아요. 예. 그리고 북로 관계도 개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 농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예. 첫 번째는 대북 제재. 이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초기에 시행을 했던 일종의 농업 부문의 신양화 정책들이 다 지금 퇴행하고 있어요. 다시 사회주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옥수수를 이제 주곡이 옥수수인데요. 북한은 예. 쌀과 이걸 밀과 보리로 전환하는 김정은 위원장 명령 때문에 이게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식량 감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가장 큰 건 사회주의 계획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번에 뭐 가족 단위로 탈북하고 귀순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풀요인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것보다 푸시요인 내부에서의 어떤 자력갱생 21세기의 자력갱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생활고가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탈북에 대한. 근데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참 이래저래 좀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무너졌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 증시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증시가 어제 미국에서 이제 증시가 큰 폭을 하락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2,3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21일 종가 2,400선이 이제 붕괴를 2,400선이 붕괴를 했었는데요. 네네. 코스피가 이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일단 2,300선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낙폭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최대 낙폭을 이제 갱신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4,79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 코스피의 큰 폭락도 폭락이지만 최근 이제 잇따라서 계속 나오는 이제 주가 조작 사태, 요것 때문에 또 시장이 또 뒤숭숭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수거래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수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아마 어제 오늘 영풍 재집권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일단 요거부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난 18일에 영풍제지의 그 주가가 갑자기 한가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지난해 이제 10월만 하더라도 이제 2,700원대 이제 주가였는데요. 예. 지난 9월에는 무려 54,0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만에 20배가 오른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영풍제지의 그 지분 45%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 그 대한금속도 이제 같은 날 한가를 기록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이 영풍제지와 대한금속의 매매 거래를 지난 이제 19일부터 이제 중지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미 이 영풍제지 관련해서 그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을 해서 예. 이제 조사를 해오고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이 관련자를 체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알고 봤더니 영풍제지와 대한금속의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관련자들이 수사당국에 체포되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공범들이 일제히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 영풍제지와 대한금속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한 증권사가 크게 이 두 종목에 물려있던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게 키움증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일 그 장마감 이후에 영풍제지 하한가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이례적으로 공시를 하는데요. 예. 이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키움증권을 통해서 영풍제지에 대해서 미수거래를 했다라는 제 얘기인데, 이 5천억 원이 그 약 5천억 원이 이제 달하는 돈인데요. 이 돈은 키움증권의 이번 상반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아주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미수거래가 도대체 뭐냐? 예. 이 미수거래는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 거래. 예. 이것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별로 정해진 증거금률만큼만 이제 투자자는 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네.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이다. 이러면 100만 원치 주식을 살 때 투자자는 내 돈 4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예. 나머지 60만 원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미수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이 거래일 뒤에, 그러니까 주식이 내 계좌로 완전히 입고되는 그 순간에 증권사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이때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합니다. 네. 이걸 바로 이제 또 반대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용융자 거래, 이것도 이제 빚을 빌려서 저희가 하는 투자인데, 요 신용융자 거래에 비해서 미수거래는 통상 그 증거금률이 낮습니다. 즉 그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3일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여 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또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통해서 미수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뒤늦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키움증권이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왜 그 키움증권이 이랬을까라는 게 지금 미스테리로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진짜 주요 증권사들은 그 올 초부터 이 영풍제지 주가가 치솟으니까 이 이른바 이제 증거금률 이걸 100%까지 올리면서 사실상 미수거래를 막았습니다. 이 통상 그 증권사들은 어떤 주식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좀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키움만 계속 40%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19일 돼서야 이제 100%를 올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번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세력은 100여 개에 달하는 이제 계좌를 동원해서 지금 시세를 조정한 것,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지금 상당수가 키움증권 계좌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증권사가 막히니까 키움증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다른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의 그 부실한 내부 통제가 주가 조작에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래 보는데, 이 또 키움증권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MTS나 HTS 같은 온라인 쪽으로 고객 수가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증권사입니다. 네네. 즉 그 다른 증권사랑 다르게 수수료로 주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의도적으로 이 미수 거래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키움증권은 지난번 그 라더견 씨의 8개 종목이 이제 폭락했던 CFD 사건 예. 여기에 이어서 잇따라 이제 주가 조작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명을 좀 쓰게 됐고요. 지금 향후에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거 있을 때 금융당국이 곧바로 검사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제재하고 이거 애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영풍재지, 대한금속 뭐 이런 거 경우에도 지금 개미들은 피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가가 흐름이 어때요? 지금 하한가 맞았다는 얘기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영풍재지, 대한금속 거래 정지가 됐다가 또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영풍재지 오늘 뭐 장 열리자마자 바로 한가 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 그리고 지난 거래일, 이번 거래일 그 이틀 연속 2번 연속 지금 한가를 맞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번 한가를 맞으니까 지금 주가 조작이 밝혀지기 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48,000원 하던 지금 주식이 오늘은 23,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대한금속도 역시 그 하한가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영풍재지 보니까 전체 주식수의 40% 물량이 한가로 풀렸는데 예. 이게 지금 주문이 지금 다 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의 70% 이상이 오늘 한가로 나왔는데요. 이 말은 내일도 주가 폭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나온 물량들 대부분 키움증권 통해서 반대 매매 물량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 1조 원대가 넘습니다. 예. 이 다른 재지 종목들 보니까 지금 시총이 2천억 원대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보다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 지금 시총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 뭐 반대 매매로 다 팔아도 아마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심할 경우에 한 3,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거라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키움도 키움이지만 요거 믿고 들어왔던 개미들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탐대시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반대 매매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런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증시에서 걱정되는 게 이제 반대 매매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내 5개 증권사가 갖고 있는 그 담보 부족 계좌 수 보니까 한 12,000개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한 달 전 4,200개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한 달 만에 부실 계좌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담보 부족 계좌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보다 이제 낮아진 계좌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바로 이제 그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2차 전지주 열풍 뭐 지난 9월까지 계속됐었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주가가 반짝 상승하다 보니까 신용융자 거래가 많았는데요. 오늘처럼 지금 주가 2,300이 깨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후폭풍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증권가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던데 제일 높았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도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증시 자체가 지금 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카카오 사태가 터졌어요. 금감원이 카카오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제가 줄여서 특사경이라 하는데요. 특사경이 이제 카카오와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 그리고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이 지난번에 그 카카오랑 그리고 하이브 간 SM 인수를 놓고 그때 이제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네네.
이제 이때 당시에 그 하이브가 SM 주가를 사기 위해서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했었는데 요거 못 사게 하도록 카카오가 가격을 억지로 주가 조작을 해서 끌어올렸다. 네. 지금 요거를 지금 특사경이 지금 잡아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처벌에서 빠졌습니다만 예. 뭐 향후에도 조사하고 결과 나오면 이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카카오 법인입니다. 만약 이제 오늘 그 카카오 법인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랬는데요. 네. 만약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카카오뱅크에 지금 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대주주가 이런 이제 경제 관련 법령으로 인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데요.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강제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카카오뱅크에 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많이 좀 흉흉합니다. 뭐 앞으로도 좀 안 좋겠죠. 좀 시간은 많지 않아서요. 한 30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오늘 주식 2,300 떨어지고 주식시장 분위기 흉흉하고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많이 좀 답답한 지금 그런 네. 상황인데요. 뭐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안 좋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목요 알파벳 주가 하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긴 호흡으로 주식시장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분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가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 좋을 만한 소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네, 그런 답답하겠습니다.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네, 경제일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권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새벽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5에서 40,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 내일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부 내륙에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중북부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8도, 광주 12도 등 전국이 5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19도 등 전국이 16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강원 산지와 제주도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청권, 호남권과 제주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4.9도, 습도 79%,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건이 어느 한순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 칼럼을 읽다 궁중족발이란 단어를 발견하자마자 2018년 6월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증금을 한꺼번에 3배 이상 올려달라는 새 건물주의 요구를 견디다 못한 식당 사장이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폭행 그 자체보다 임차인의 억울한 사연이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석 달 뒤 국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그 후 5년, 궁중족발 사건을 제 기억에서 불러내준 사람은 이종건 옥바라지 선교센터 활동가였습니다. 바쁜 일상, 어디 국수집에서 멸치 육수 우리는 냄새라도 코끝을 스치면 국수 끓이던 날이 생각난다며 자신의 냄새로 기억하는 음식점들이 있다는 추억담을 꺼낸 이 활동가. 자신에게 흰 벽지가 희끄무레해질 시간 동안 족발 삶는 들통에 불을 끄지 않고 간장과 돼지기름이 뒤엉켜 펄펄 끓는 냄새로 손님을 꼬드겼던 한 족발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궁중족발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에서 쫓겨난 궁중족발이 홍은동의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강제 집행당하며 가장 먼저 빼놓았던 씨육수를 다시 꺼내 끓이기 시작했고 희끄무레한 벽지는 없지만 식당에서 풍기는 냄새만큼은 여전했다고 말합니다. 변화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가게 상호를 궁중족발에서 주거니 박거니로 바꿨고 차림표 맨 위에는 여전히 족발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간장 들통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메뉴가 더해지니 냄새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주 찾던 서촌의 궁중족발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린 이 식당에 발길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쌓아 나가리라 마음먹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법을 바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낸 이 가게에 들러 족발에 안주까지 한 상 푸짐하게 시켜 먹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기만 했으니 받기도 하는 가게로 부디 오래오래 지켜달라고.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이 기도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사진관 옆에 칼국수집 만두통에서 김이 나네. 구수한 만두 찌는 냄새 골목에 꽉 찼는데 한 손에 배달통을 든 청년이 묘기 부리듯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네. 옷감니 닦아요. 전화 받는 아줌마 바쁘네. 순두부 기다리는 아가씨 젓가락 쪽쪽 빨고 있고 흰모자 순저방장 아저씨 땀을 뻘뻘 흘리네. 정신없이 국수를 빼다가도 문이 열릴 때마다 인사하네. 어서오쇼 어서오쇼 이쪽으로 자리 내드려요. 바빠요 국수
줘요. 배고픈 얼굴들 나기 같은데 점심시간 바쁜 칼국수집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네. 지하다방역 대구탕집 입구에 서서 기다리네. 얼큰한 대구탕 국물 냄새 복도에 꽉 찼는데 한 손에 행주 들고 치워대는 아가씨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옷감리 닦아요. 주문받는 아저씨 바쁘네. 차례를 기다리는 신사들 목젖이 쭉쭉 늘어지고 아까운 점심시간 반절이 침만 삼키 나가네. 정신없이 주문을 받다가도 손님이 갈 때마다 계산하네.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바빠요 대구탕 빨리 줘요. 배고픈 얼굴들 아기 같은데 점심시간 바쁜 대구탕집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창완의 점심시간 칼국수집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79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법 하나가 바뀐 영향력이 크네요. 성계사님의 크나큰 마음도 대단하시고요. 갑자기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멸치국수 저도 먹고 싶네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좀 속이 출출했는데 갑자기 그 멸치국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최동진님, 저는 동네에서 야식 족발집을 하고 있어요. 고물가로 막국수 양을 조금 줄였는데요. 그랬더니 손님이 줄고, 아이고 자영업자는 힘듭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사실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고 나면 다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손님이 줄겠구나 하는 걱정을 저절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발길을 자꾸 끊게 되면 그러면은 식당이 경영이 어려워지고 식당 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말이죠. 좀 걱정입니다. 이래저래.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수십 명이 숨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25일 현지 시각으로 루이스턴의 제2의 도시, 그러니까 메인주의 제2의 도시인 루이스턴에서 네. 월마트 매장, 식당, 볼링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이 난사한 소총은 고성능 소총이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숨졌는데요. 현재까지 발표한 것에 따르면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최소 22명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60명 정도가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상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 중입니다. 루이스턴이 3만 6천 명 정도의 메인주의 제2의 도시인데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예. 다른 병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병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2019년 8월에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23명이 사망했던 사건 이후에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목격자의 얘기에 의하면 풍선이 터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돌아보니까 풍선이 아니라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 현지경 총격 소리가 빡 하고 터지는 그 소리가 이제 풍선 소리라고 소리랑 생각하고 비슷했구나. 돌아봤는데 예. 범인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고요. 현지 경찰이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범인이 이미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민들이 뭐 피해거나 그런 소식은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피해 소식이 집계되는 게 없는데요. 예. 용의자가 지금 도주를 한 상황인데요. 예. 용의자는 40살의 로버트 카드라는 인물을 요주 인물로 지목을 하고 범행 현장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 육군 예비군 소속의 교관 자격증도 있는 총기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FBI의 설명에 따르면 걷는 방향에서 30도 각도로 목표를 찾는 것들을 봤을 때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동부가 아침이 지나서 오전이거든요. 네. 밤샘 추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의자인 로버트 카드를 잡았다거나 의미 있는 검거 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근처 선착장에서 네. 흰색 SUV 차량 그러니까 그 범인이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이 발견이 됐는데 영희의 용의자인 카드 흔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방송에서는 이 용의자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면서 무장 상태다 이걸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추적의 속도가 좀 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밖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어라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지 경찰 쪽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도 발표가 안 됐고 예. 한국인 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메인주의 루이스턴이라는 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나 보스턴 총영사관 쪽에서 현지 한인회 등과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 발생하면은 그 현장에서 사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고 그렇게 본인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예. 워낙 지금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등 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예.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 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10분가량 떨어진데 차를 버리고 지금 도주를 하는데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2차 뭔가의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럴 네,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여기가 CCTV가 많지가 않대요. FBI까지 지금 동원을 찾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예비군은 1년에 2주 동안 현역과 같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계 내부에서도 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성능 소총을 난사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발이 가능하거나 또 사거리가 길거나 그렇죠. 뭐 이런 고성능 소총의 경우에는 판매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네.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더 피해가 커지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 외국에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절도범이 또 다시 또 우리나라로 갖고 왔잖아요. 네. 이 서산 부석사 고려불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소유권 분쟁이 한 7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어요. 네, 뭐 결론은 일본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텐데. 예, 근데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이 난 건데요. 네. 이 불상이 1330년쯤에 고려시대 서주라는 지역, 지금 여기가 충남 서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석사에 보관이 돼 있던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라고 하는 불상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있다가 왜구가 약탈해서 일본 쓰시마 섬에 있는 사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절도범이 훔쳐온 거잖아요. 2012년에 한국의 절도범이 훔쳐서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밀반입한 거니까 불상을 몰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1심에서 불상이 약탈됐으니까 이건 한국 거다라고 해서 한국의 사찰이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심에서는 소송 원고인 서산 부속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속사와 같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소송의 주체 자격 자체가 사실은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같다고 해도 일본의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그 불상 안에 충남 서산의 예들이민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문서가 나오면서 이제 이 소주권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였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심에서는 취득시효 20년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11년간 이 법적 분쟁은 이어졌고요.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설명한 거는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는 지금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맞다. 그런데 맞다고 판단했어요. 예, 그거는 2심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약탈한 문화재라도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본 민법에 따라서 일본의 소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하게 된 거죠. 많이 가져간 쪽이 이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약탈한 문화재가 많으니까 아직도 네. 일본이 똑같이 그런 논리를 대면 어떡할 건가. 하는 그럼 걱정이 우리나라에서 들기도 약탈해간 문화재는 20년 이상 갖고 있었다. 우리 우린 건데요?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조계종에서 뭐라고 합니까? 약탈을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예. 서산 부속사의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이 이것은 폐륜적인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줬기 때문에 이건 야만적 판결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판결이 될 뿐만 아니라 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약탈 문화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다. 만약에 대법원 판단대로 약탈 문화재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네. 향후에 모든 약탈 문화재에 있어서 약탈한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게 명확한 거 아니냐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뺏겼던 후손의 입장에서 약탈을 자행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그거를 앞장서서 합법화했다. 어디 내놔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반환 받겠다. 그러니까 네. 반환 받는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테레비 아사히에 따르면 무라이 하이데키 관방부 장관이 불상 소유자인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고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대법원이 간논지가 소유자란 판결을 해줬다라고 짧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환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판결 내자마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거는 어떻게 무시하다가 자기네 유리한 판결 나오니까 싹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일본의 호응 조치는 이런 거 원래 우리 소유라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어도 돌려줘야 우리가 된다. 그렇게 태도 보였던 것처럼 일본이 그건 한국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십시오. 예.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호응 조치 아니에요? 예.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마약 투약 그러니까요.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진짜 이게 내사 중인 상황에서도 또 마약 투약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권 소식이 나오고 예. 또 다른 연예인 이름이 또 거론되고 지금 예. 이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이 마약을 권한 것으로 알려진 고 진원지를 수사를 하면서 여러 연루된 이름들이 나오고 네. 그 업소가 그 VIP들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배우분들의 연예인분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루머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최정상급 아이들, 유명 여자 아이돌, 여가수, 아이돌 출신 여배우 막 이러면서 루머가 돌고 있는데 예. 요거는 경찰에서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이러니까 자꾸 추가로 누군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네. 추측하게 되니까 이름이 자꾸 그 아닌 사람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피해를 지금 입는 거고. 2명으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왜냐하면 우선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이 2011년에 대마초 흡연혐의로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에 누군가 담배를 줬는데 마약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12년 만에 다시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내에 이제 이성균 씨랑 지드래곤의 경우는 머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모발을 포함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예정이고 국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SNS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지드래곤 씨가 최근에 그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영상을 저도 봤는데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너무 끊임없이 불편한 듯이 팔, 목 이런 걸 막 움직이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양이었는데 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모자를 만졌다가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의혹을 제기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팬들이 고스란히 촬영한 장면들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이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됐던 유아인 씨 모습과 유사하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이성균 씨랑 지드래곤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유흥업소의 마약 첩보로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드나들었던 고객들이 주로 재계 고위층의 인사들이거나 유명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분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으로 안 끝날 거라는 예측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을 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예, 의사가 지금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예. 이 A 씨가 이성균 씨하고 권지용 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해서 마약을 건넨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 의사 외에도 다른 마약 공급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공급했는지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중에서 이 의사의 혐의가 포착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간 인물이 모두 1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은 입건이 됐고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재벌가 3세, 작곡가, 가수 지망생 5명은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은 지금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사받는 사람들까지 작곡가 뭐 누구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추측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사는 아직 수사를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경찰 입장에선 지금 뭔가 의심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유아인 씨 사례도 지금 구속도 못 시켰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찌 보면 이 신체 검사, 그러니까 모발 검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건 정말 마약 검출이 될 정도로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혐의 입증 못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 연예인들의 명예나 이런 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펜싱 국가대표를 지낸 남현희 선수 재혼하겠다는 얘기를, 그것도 연하의 남성하고 재혼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갑자기 스토킹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이 사건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을 통해서 남현희 씨가 남자친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재벌 3세이고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이고 청년 사업가다라고 소개가 됐는데 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의 남성이기도 하고 이력이 특이해서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 제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저는 사실이 아닐 거란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전 씨가 여성이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생들이 사진을 올리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장면이 언급이 되면서 아니 진짠가? 이런 얘기가 들렸고요. 미국에 승마를 했다고 하는데 강화도에서 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력가라고 알려져 있었고. 남현희 씨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선물을 했고 지금 이제 남현희 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비싼 주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 3세라는 얘기가
근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벌 3세라고 하는 그 그룹이 사실 카지노를 기반으로 큰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보를 쭉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이후에 징역 2년과 8개월의 선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승마 선수로 활동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력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남현희 씨가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얘기를 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네. 끝내는 남현희 씨가 이 남자친구인 전청조 씨와 이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론에 나온 내용과 사기 전과 그리고 사실 성전환한 건 알고 있었다고 남현희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가 이 전창조 씨한테 이별을 통보했는데 어머니 집을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막 그런 혐의 때문에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요. 조사를 받았고 귀가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게 예.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발 스모그 얘기 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목이 칼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뭔지 알더라고요. 목이 칼칼하고 따갑고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개가 겹치면서 호흡기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북서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거고요. 내일 낮부터 상층에서 차가운 북풍이 몰려오면서 대기질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는 그럼요. 것도 하나의 예. 방법이 되겠네요. 자, 오늘 밤탐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용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웰컴 대학로 행사 잘 마쳤습니까? 아니요, 내일이랑 모레까지요. 모레까지요? 네, 토요일이 폐막입니다. 어쩐지 얼굴이 하숙해졌네요. 저요? 네. 오늘 거울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거긴 사회보고 네. 너무 바쁘게 지내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제 그 공연이 하나가 끝났고요. 네. 새로운 새로운 공연이 11월 1일 날 시사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올라갈 예정이어서 요 사이가 약간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괜찮은데. 방금 전에 공연 보고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공연 보고 오면 생각보다 꽤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관객들이 이 공연을 왜 좋아하는지 이제 제가 눈치를 채야 되니까 예. 좀 집중해서 보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헬스기 다이어트라고 하시죠. 방송 끝나고 예. 제가 국수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같이 드실래요?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자려고요. 저랑 싫다는 말씀이시군요. 알았어요. 다음에 날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웰컴 대학로 행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혹시 더 소개해 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웰컴 대학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내일이랑 모레 야외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야외 무대가 계속 있거든요. 프린지 행사가요. 아직도 행사 좀 재밌겠는데요. 네, 그 다양한 공연들 서커스 1인 서커스 막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전에 비 와서 날씨가 조금 추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시간 내셔서 오시면
그 야외에서 그 분위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갖고 온 공연이요. 네. 이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가 갖고 있는 취지를 공연 한 작품이 이미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고요? 예, 그 작품 제목이 뮤지컬이고요.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작품이에요. 대학로에 있는 아트원 시어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이거든요. 네. 이 작품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막을 올린 건 아닌 거죠? 조금 공연을 시작한 지 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 공연 시작한 지 한 달 이상 됐고요. 예. 이번이 초연도 아니고 재연 공연인데. 아, 재연이에요? 예, 제가 왜 웰컴 대학로의 취지를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예.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이 웰컴 대학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웰컴 대학로의 가장 이 행사의 취지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로라는 문화 밀집 이 지역을 국내외의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 대학로 안에 있는 공연 콘텐츠도 외국에 알리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 공연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보고. 제작자랑 이렇게 막 예. 연결시켜주기도 예, 한다고 맞아요.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이 뮤지컬이 202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된 이후에 예. 그때 성과도 꽤 좋았습니다. 예. 관객들 평가도 좋았고 그리고 이 작품 만들어질 때 창작 작품 지원 사업 같은 곳에서 지원금도 받아서 작품을 했고 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도 많이 됐고요. 예. 이랬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미 이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공연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예. 이미 외국에 먼저 나가서 공연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이 됐고요. 예. 올해도 그 칭다오랑 난징에서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뮤지컬의 본고장이죠. 영국에서 30분짜리 쇼케이스로 공연이 진행이 된 거죠. 우와, 그래요? 네. 그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런던 관광 가면 뮤지컬 한 번은 보고 와야 돼. 아, 영국이랑 브로드웨이는 하나 봐줘야죠. 그 꾸벅꾸벅 졸면서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네.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네. 그 밤 시간대 공연할 땐 자야 돼요. 근데 졸면서 봐요 보통은.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 왜 태양의 서커스 이런 쇼, 라스베가스 쇼, 막 이런 거 아니면 뮤지컬 유명한 것들 이제 외국에서 하면 이거 하나 보고 오고 거기서 이제 티 같은 거 한 장 사갖고 와서. 그럼 한 4, 5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다니까요. 그 공연이. 그래서 자랑 삼아 입고 다녀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내용? 아 이게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뭐 앨범이든 뭐든 티셔츠가 남든 하나만 남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추억만 가져오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공연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국에 가서 공연에 이제 이 뮤지컬 무대 본고장인 곳에 가서 쇼케이스를 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라흐에스트라는 공연도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구 이제 이런 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런 작품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외국에 보내주는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그 팍팍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를 끝낼 수 있느냐 이코노미냐. 수적 불만을 또 거기다 얹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멀리 가니까요. 공연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미 이제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공연은 영국의 쇼케이스를 진행한 거죠. 아니 근데 뮤지컬 제목이 윌리엄 이거 딱 영국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영국에서 공연한 쇼케이스가 뭐 처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의미 부여를 제가 하냐면 제목이 인사이드 윌리엄이잖아요. 네. 이 제목에 나오는 이 윌리엄, 이 영국 느낌의 윌리엄, 이 느낌이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세익스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자랑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자랑이 대문호니까. 그럼요. 이제 이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그럼 BTS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그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맥베스나 이런 거를 정식으로 공연한 팀들은 많았지만 뭔가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하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도 어떻게 볼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게 된 거죠.
재밌네요. 또 이렇게 인연이 닿고 또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만드니까 관심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30분짜리 쇼케이스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도 보고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영미권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작품의 영어 대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작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난번에 마리 퀴리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그건 폴란드에서 맞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우리 그 학창 시절엔 퀴리 부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근데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예. 폴란드에 가서 마리 퀴리 공연을 했고 폴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 보고 기립박수를 치고 근데 이건 역사적인 인물인데 저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로 공연들이 제작사들이 뭐 우리 작품 사갈 만한 나라 걸 하나씩 다 개발해가지고 일단 세계적인 나라들 나라의 도시별 위인들 한 명씩 뽑아다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작업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위인들의 이야기 말고 그 숨겨진 이야기들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우리 겉돌 지금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한 겁니다. 인사이드 윌리엄 예. 어떤 작품인지도 설명 작품 좀 얘기요. 해주세요. 그러네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이 작품이 개발이 됐는데 2021년에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 시놉시스가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좀 그 얘기가 돌았을 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시놉시스만 들었는데도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시놉시스는 굉장히 짧잖아요. 문장 몇 문장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인사이드 윌리엄 그게 무슨 작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그렇죠. 1분 안에 풀어봐.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만 딱 들었는데 저도 얘기 듣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왜 니네가 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불어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놉에 어떤 얘기가 써 있길래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놉시스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 있는데 우리 진행자님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를 죽인 숙부, 이 숙부를 복수하기 위한 이야기. 바로 햄릿이죠. 그리고 그 절대 이어지면 안 되는 두 가문의 이어질 수밖에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 두 가지 이야기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상식이니까 거의.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고 그 정도는. 이건 모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내용만 아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뮤지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셰익스피어가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설정상.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사실 셰익스피어는 작품을 이제 히트를 칠 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작품이 내가 이번에 쓰는 작품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결국 이번에는 이대로만 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작법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이러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두 작품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게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이 두 작품을 직접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서 보여질 때는 햄릿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햄릿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면 극 중에 햄릿을 맡은 다른 배우가 딱 나와서 햄릿 톤의 발성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극은 숙부에 대한 복수의 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극 한쪽 귀퉁이에서 셰익스피어가 막 쓰고 있으면은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쓰는 내용을 막 연기하고 있다고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햄릿이다. 그러면 이제 햄릿이 딱 나가고 칼을 큰 거 차고 덴마크의 왕자 이러면서 나가고 이 연극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톤으로. 햄릿이 원래 그래요? 원래는 모르죠. 저희가 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편에 다른 쪽 이제 집필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줄리엣은 항상 로미오만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는 내용대로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요 정도 설정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극중극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어떤 그 개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셰익스피어가
모르겠어 그냥 바람이 좀 불었다고 하지 이렇게 멘트를 하기 딱 시작하면 네.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해요. 아. 근데 이 바람이 부는데 하필 이 바람이 실제로 부니까 예. 세익스피어가 작업하고 있었던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예. 이 두 작품의 원고가 바람에 날려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이 섞여요. 예. 그러면서 극 중에 나왔었던 햄릿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세 명의 배우가 막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 한 장소에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만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상한 상황극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줄리엣이 로미오를 안 좋아하고 햄릿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좀 뻔한 스토리죠. 그래요? 거기서 한번 꽈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 와버렸으니까 예. 당신은 누구냐? 나는 햄릿이다. 뭐 나는 로미오다. 나는 줄리엣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햄릿이 로미오를 딱 봤는데 로미오는 줄리엣과의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햄릿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덴마크의 왕자로서 그 숙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로미오의 미사오그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인이 되고 싶어해요. 줄리엣은 로미오만 바라보는 거였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칼을 보면서 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이 캐릭터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극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세익스피어는 이제 이걸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죠. 요런 상황적인 코미디 그리고 이 안에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딱 여기서 잠깐 하고 이제 광고 들어가듯이 음악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지금 숨이 가빠지고 있으니까요. 음악 듣고 와가지고 얘기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방금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섞였잖아요. 그중에 로미오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줄리엣을 사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익스피어가 쓰는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의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노래 주인공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 길진 않은데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주인공 난 주인공이 좋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센터 욕심 하지만 누구도 날 시켜주지 않았지 주인공 난 주인공 하고 싶어 외모 빼곤 잘난 것이 없었기에 항상 내 포지션은 애매했었어 내 인생 처음으로 갖게 된 기회 게다가 제목에 내 이름이 들어가 이 작품이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되겠지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저기다! 저기요! 난 주인공이 좋아 주인공 난 주인공 하고 싶어 주인공 나 주인공 시켜줘요 어떠한 플롯이라도 소화할게요 잘생긴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다면 난 주인공 난 주인공 그래 넌 주인공 주인공이 좋아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가운데 주인공이란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뮤지컬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 저기다 이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숨소리가 그냥 넘어갔네요. 이게 좀 맨 마지막에 박수 소리도 살짝 섞여서 녹음돼 있는데 이게 아마 공연 실황일 거거든요. 이게 그 설정이기도 하고 실제로 배우들이 숨가빠서 하는 소리이기도 하는데 약간 주인공 넘버잖아요. 요즘에 아이돌 노래 끝나고 나면은 그 엔딩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그 관객들을 몰입감을 확 주니까. 게다가 소극장이어서 관객들이 배우들이 땀 흘리면서 부르는 걸 직접 본단 말이에요. 이건 힘이 예전에는 힘이 들어도 힘 안 든 척 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좀 덜 들어도 힘든 척 해주고 땀이 좀 굵은 땀방울이 흘러줘야
관객들이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우리 만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끝날 때쯤 돼서. 아, 그렇군요. KBS 시사야 밤 11시 44분에 진행자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왜 그러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작품 만든 제작사. 네. 뮤지컬보다는 연극에 더 집중을 해왔던 것이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불만이라고 맨날 제작사에 가서 얘기하는 건데. 네, 왜요? 제작사가 이름이 연극열전입니다. 아, 제작사 이름이요? 네, 이름 자체가 연극열전인데 자꾸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범위에 우리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오늘 낮에도 잠깐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예. 이 연극열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 내년이 2024년이 연극열전이라는 회사가 이제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꽤 더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 19년 전에 연극열전 처음 시리즈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유명했었던 연극 작품들을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게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거죠. 아, 그럼 참 대단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워낙 공연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네, 뭐 그냥 배우들 거의 뭐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고 공연하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네, 아직도 그런 팀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힘든 시기를 다 겪었으니까 네. 거쳐오면서 성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떤 특정한 그 팬이 많은 어떤 스타가 공연에 나오면 그 스타가 공연에서 빠지면 팬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로 공연을 봐서 공연의 매력을 좀 계속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공연을 찾으시니까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나 하게 되는데 네. 연극열전이 갖고 있는 20주년의 공연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이런 이벤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 약간 소통의 이벤트 같은 느낌이어서. 원래 뭐 단골 사회자시니까 그런 네.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선정된 작품이 연극 마우스피스, 뮤지컬 웨이스티드, 연극 킬러로지, 연극 보이지 않는 손, 연극 렁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작품을 2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 2, 3년 사이에 차례대로 올리려고 이 제작사가 준비 중이에요. 그걸 다시 올린다고요? 예, 예. 관객들이 원한다면 20주년을 맞이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벤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제작사의 그 관객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예. 그런 이벤트인 거죠. 근데 이제 관객들 좋아하겠는데요. 엄청 좀 반가운 소식이죠, 이벤트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작사 자체에서 다시 올리고 싶은 공연 5개를 더 선정해서 예. 10작품을 2, 3년 사이에 이제 좀 차례대로 올리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제작사에서는 연극 M 버터플라이, 연극 톡톡, 연극 프라이드, 연극 킬미나우, 연극 웃음의 대학 이런 작품들을 지금 10작품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예, 뭐 대관해서 2, 3년이니까요. 당장 그래도 편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 번 연극 올리려면 네. 이거 연습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은 꽤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공연하는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평균 잡고 네. 연습 기간도 2개월 정도 잡으니까 1년에 많아봐야 4작품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도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예, 10작품이니까는 2, 3년 사이니까 아마 텀을 둬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극열전이라는 타이틀이 제작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공연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버텨오면서 그동안에 제작사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을 거고. 그렇죠.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네.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으면 조금 덜 알려진 공연도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좀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 나더라. 뭐 이런 것처럼. 네네. 혹시 예전에 공연했던 건데 예. 근데 관객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다시 올렸는데 대박이 그러면 진짜 제작사 정말 좋죠. 너무 좋죠. 이게 공연이 제가 시사에 나와서 하는 큰 이유도 공연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는 게 그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이제 재연되고 사면되면서 그 전에 공연 봤었던 분들의 입소문이 이제 홍보 효과가 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다른 뮤지컬도 여러 가지 뭐 열전이든 페스티벌이든 어떤 기획 공연이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제작사도 그렇지만 예. 안영수 대표도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화석까지는 아니에요. 대학로에 20년 넘게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20년 넘긴 넘었는데요. 그 앞쪽에는 저 또 다른 쪽에 강남 쪽에 많이 있었고요. 대학로 쪽에서 공연을 많이 한 거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게 그 기간 동안 그 사실 이런 제작사들하고 함께 계속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네, 예전에 그 뮤지컬 열전, 그 연극 열전이라는 게 히트를 친 다음에 뮤지컬 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좀 이게 좀 깔아앉았던 분위기였는데 이걸 계기로 좀 많이들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니까 네.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극 무대를 쭉 이렇게 편수들이 네. 이어져서 시리즈처럼 올라가면 네. 그거 하나씩 이렇게 보는 재미.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격파하는 재미 그런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격파하시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공연 팀들에서 모든 공연을 다 본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도 주고 이런 마케팅이 뒤따라오겠죠. 네. 굿즈 같은 것도 좀 모을 수 있게 하고. 그건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들어볼 거 어떤 건가요? 네, 그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에서 이 캐릭터들이 스스로 진짜 자기 의지로 원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모두 꿈꾸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또 제목답게 파라다이스라는 넘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날씨 파라다이스. 네. 네. 자, 무엇이든 모르고 가세요. 랑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가운데 파라다이스 파트 2라는 넘버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스코틀랜드로! 천 개의 마음을 가진 작가 나는 주인공 그 마음으로 펜을 잡아